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VIP 분들께 선공개되었던 성일아이텍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배터리 사이클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속도로 증가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때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의 마지막인 이제 재활용 관련돼서 폐배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성일아이텍 글로벌 탑티어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폐배터리를 수거해 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할 수 있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FOMC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겠다라는 거고, 지난 9월에 FOMC 때는 5% 이상을 24년에 금리를 예측한 사람은 10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근데 어저께 나왔던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예측한 사람은 19명 중에서 16명이었습니다. 단 3명만 5% 이상의 금리를 예측을 했고요. 연준 의원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24년에 금리 인하를 하고 25년에 네 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 3.75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가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드렸었고요.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면서 26년에는 연준이 그동안 목표했던 2%대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면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금리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성장은 좋아진다. 그래서 경기도 스무스하게 좋아지는,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단계, 즉 골디락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중에서 망하지 않았던 바이오, 금리가 인상하던 시절에는 바이오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특례 상장하거나 뭐 이전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망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안 망했던 종목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톡 멤버십이나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앞타바이오예요. 앞타바이오. 네, 모든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일하이텍 제가 어저께 13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차트가 바닥인 거, 그 다음에 폐배터리 사이클에 좀 집중해보자 하면서 이게 20시간 전이니까 한참 전입니다. 어제 전이고요. 리튬 시장이 보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근데 저점이다 보니까 반등을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리튬을 사용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15% 올랐다가 10%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일목을 뚫기에는 또 새로운 이슈가 필요할 텐데, 일단 FOMC가 뭐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건 있지만, 또 오늘 시장이 되게 어려웠던 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건 좀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1%, 1.3%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특히나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을 위한 친환경 리사이클로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리사이클 전문 업체, 코발트, 리튬, 핵심 물질을 추출해서 침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 다 쓴 이 배터리를 중요한 그 물질들을 뽑아내는 게 침출이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 SDI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여러분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 회사를 지분을 일부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은 기존 배터리 잔여물 스크랩과 사용 후에도 전기차나 ESC 배터리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보통은 배터리를 만들 때 실패한 물질들을 가지고 모아서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다 사용한 다음에 이 망가진 폐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1공정, 2공정입니다. 리사이클링 파크는
폐배터리를 가져오는 단계, 가공하는 단계고, 하이드로 센터는 새로운 이 배터리를 가지고 새로 만드는 이제 이런 공정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도 많은 그 지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퍼는 26배고요. 코스닥 퍼가 전체적으로 41배인데 제조업 퍼가 특히나 더 높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력을 보면은 퍼스트 무버예요. 가장 먼저 선점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여러분들. 국내 유일의 전처리와 후처리, 앞선 후처리와 후처리를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거. 전 세계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요. 요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사이클링 파크, 하이드로 센터가 있어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쭉 이제 쓴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쓴 걸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남아 있는 모든 물질들을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해체를 하고 가공을 통해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쪼개가지고 배터리 파우더 형태로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로. 파우더는 이제 잘게 부셔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침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사용했던 물질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뽑아내서 여감이 저장을 한 다음에 용매를 추출해서 다시 액상 배터리, 결정화 배터리 전에 채취해서 또 다른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5개밖에 없어요. 매출은 당연히 국내에서 1등이고요. 삼성 SDI가 지분을 보유하고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사실,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고, 리튬 배터리는 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23년 말부터는 리튬 배터리까지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폐배터리 수급해서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배터리 파우더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공정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2개인데 23년에서는 3개로, 24년에는 3개로 늘어나고요. 25년에는 북미 공장까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 배터리 시장이 지금 잠깐 주춤한다 하더라도 이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의 재활용 부분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에 3공장 증설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공장 증설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분기 실적은 없는데 3분기 실적에 일부 감소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뒤에 있네요. 없네.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고 4분기부터는 급등하는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1년에 1,400억 매출이 지금 거의 연마다 50%에서 70%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3년에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24년에는 50% 가까운 50%가 1,500억인데 4,600억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가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22년 초를 봤을 때 주가가 매출은 많이 늘어나고 이제 21년에 봤을 때 22년이 좋아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22년 주가가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23년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배터리 시장이 에코프로 급등하면서 붐을 맞이했었는데 다시 다 빠졌어요. 근데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배터리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 곡선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영업이익이 23년에 제일 적었고요. 영업이익은 제일 적었고 24, 25년에 기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12%나 나온다는 것은 사실 웬만큼 꺾여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내년 말까지, 내후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기서 비용이 더 감소한다라고 하면 좀 더 큰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주춤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마이너 메탈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뒤에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예요. 리튬 가격인데 급등했다가 이제 수요가 떨어졌잖아요. 리튬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기차가 충전소가 너무 이제 힘들고 또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다. 리튬 가격은 여기 급등하기 전보다도 리튬의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리튬에서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어쨌든 리튬이 비싸야 새로 만드는 물질이 비싸야 재활용을 많이 할 텐데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익이 감소했던 그런 경향이 있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성일라이트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가 주춤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캐파 증가분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있어요. 24년, 25년은 분명히 22년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장 건설에 반영되는 24년 캐파가 증가할 것인데 반영이 덜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리튬 재활용 매출은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난다. 보시면은 캐파가 뭐 크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캐파가 늘어날 것인데 아직 영업이익이 차트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의 수준의 주가라는 것은 좀 더 보시면 여러분 딱 보셔도 22년과 24년 다르잖아요. 특히나 뭐 주가가 이미 오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25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이 주가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은 또 있긴 합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결국 이제 전기차의 한 60%가 배터리 가격이고 배터리의 한 40%가 양극재인데 양극재에 또 리튬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차 값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 생산 업체로서는 마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산산 리튬의 초약세 흐름이 혹시나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망하지는 않겠죠, 절대로.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원가의 40%고 리튬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IRA라고 해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한테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법안이잖아요. 자국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바로 이 IRA 법안인데 전기차를 살 때 원래는 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었는데 중국발 매출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혹은 그 회사들을 제품을 쓰는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반으로 주겠다라는 게 IRA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요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게.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이제 새로운 효율성 있는 이제 그런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어떤 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가솔린이냐 경유냐 옛날에 이랬었는데 뭐 어떻게든 차는 가잖아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로 가느냐 휘발유로 가느냐 경유로 가느냐인데 물론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두 개 다 같이 가는 휘발유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는 이런 게 지금 최대 그 트렌드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물론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성장 자체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반드시 있는 건데 시장이 좀 둔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뭐 또 떨어지겠지 모르겠어 하면서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억지로 넣는 거지 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로벌 그린 팩토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와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 뭐 독일, 스페인, 헝가리, 뭐 차이나 있고요, 인도 있고요, 코리아 있고요. 코리아는 지금 군산 뭐 그다음에 어디더라 김포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인디애나, 그다음에 조지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플래닝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럽 쪽에는 이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플래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24년부터 본격적인 캐파가 증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력,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직면한 테마 수혜다. 결국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배터리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폐배터리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제안했던 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좀 쓸 때 좀 조심해서 써라. 혹은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권도 유료화했고, 그다음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해라. 이런 것도 있고, 배터리를 쓸 때는 좀 집중을 좀 해라. 아무렇게나 쓰지 말라. 환경 문제가 워낙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15만 원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10만 원 정도 언저리 하는데 15만 원대까지는 증권사에서도 거의 줄이지 않고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증권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 같아요. 저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옛날같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묻어두면 물론 하이닉스 좀 좋긴 하지만
묻어두면 안정성 있는 회사들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최대 바닥에서 혹은 오를 수 있는 향후 먹거리를 잡아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까지 했던 이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던 안 하던 돈이 많은 대형주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소형주들은 특히나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버텼던 소형주,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하를 맞이해서는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오도 작은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주도 작은 제약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조업도 작은 장비주. 뭐 하여튼 요런 작은 회사들 매출이 잘 나오던 회사들 한계 기업에 있던 회사들을 잘 보시면은 24년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바꿨습니다. 멤버십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성일 혜택을 먼저 보신 분들은 이제 VIP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가 따로 있거든요.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거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드리고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대1 하실 분들은 이제 월 50만 원 비용에 카톡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